딸이 입사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딸이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쓴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왔죠? 사실은 누구를 좀 만났어요. 누구? 혹시 남자친구야?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 우리 딸한테 마음이 있었나 보네. 어떤 사람인데? 딸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처음 보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설렜습니다. 정말 자상하고 세심한 분이에요. 그래? 엄마는 네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렴. 사실 벌써 3달째 만나고 있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더 묻지 않았어요. 딸이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성장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엄마한테도 소개시켜 줄래? 물론이죠. 그분도 저한테 어머니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괜찮아. 엄마는 집에서 드라마나 볼게. 데이트 잘 다녀와. 딸이 웃으며 저를 꼭 안아줬죠.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딸을 빼앗긴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딸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머, 정말 잘생겼네. 키도 크고 눈매도 부드러워 보이는구나. 그쵸? 성격도 정말 좋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야근할 때 회사 앞으로 저녁 도시락도 가져다 주셨어요. 진짜 자상한 사람이네. 그런데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저보다 3살 많아요. 이제 막 팀장으로 승진하셨대요. 그렇게 딸의 연애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이 흘렀어요. 딸의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질 때마다 저도 따라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그분이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래? 그럼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몇 시쯤 올 거니? 아, 저희가 좋은 식당 예약했어요. 엄마 모시러 올게요. 그 순간 딸이 정말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 날개로 세상을 날아다니는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말 저녁 딸이 소개해준 고급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딸이 많이 얘기했어요. 맛있는 식사 준비했으니 편하게 드세요. 제가 이 레스토랑 셰프와 친분이 있어서 특별 코스를 부탁했습니다. 어머, 고맙네요. 근데 여기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 같은데. 남자친구가 와인을 주문하며 웨이터와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미소 지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음식이 입맛에 맞으시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근데 민우 씨는 외국에서 공부했나요? 네. 학부는 서울대에서 마치고 MBA는 미국에서 했어요. 지금은 저희 가족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가족 회사라는 단어가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회사요?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대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그룹 내 신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유명한.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집안 배경 때문에 혹시 부담스러우실까 걱정됩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수민이가 그런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말하기 망설였는데 어머님께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민우 오빠 어땠어요? 사람은 좋아 보이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집안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을까 걱정되는구나. 엄마, 저도 처음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민우 오빠는 진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네. 그 집안에서 네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엄마, 믿어주세요. 민우 오빠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지위나 돈보다 사람을 보는 분이라서 제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안심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딸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그 생각이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민우와 교제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딸이 초조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며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떤 옷이 좋을까요? 너무 꾸미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평범하게 입으면 신뢰가 될 것 같고. 편한 옷 입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걱정돼? 민우 오빠 부모님이 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저도 덩달아 긴장됐죠. 주말에 대한그룹 회장 부부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민우가 직접 찾아와 저희를 모시러 왔어요.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니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걱정 마세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도 괜찮을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수민이 어머님을 만나 뵙는 것은 저희 부모님께도 영광입니다.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떨치기 어려웠어요. 그들의 대저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입구만 봐도 압도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침내 뵙게 되네요. 민우의 어머니는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큰 저택에 방문해서. 아니에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민우가 많이 얘기했어요. 거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식탁에 놓인 고급 닭이 세트와 프랑스 디저트들이 눈에 띄었죠. 수민 어머니는 어떤 차를 즐기세요? 홍차, 녹차, 아니면 허브티가 좋으신가요? 아, 저는 그냥 보통 보리차를 마셔요. 그 말을 듣자 예비 사부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금방 미소 지었어요. 그러시군요. 민우야, 부엌에 있는 보리차 좀 가져오렴. 딸이 예비 사부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방 안의 값비싼 미술품들을 보며 압도되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들어오자 긴장이 더 고조됐어요. 민우가 늘 칭찬하던 분이시군요. 우리 아들이 첫 연애라 많이 서툴 텐데 잘 지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희 딸이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수민 씨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고 하던가. 지방 국립대학교요. 아, 그렇군요. 요즘 그쪽도 인재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민우는 부모님의 말에 몇 번이고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예비 사부인의 질문들이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수민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민우가 마음이 넓어서 다행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은 조용했어요. 민우가 계속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불편하셨죠? 괜찮아. 그건 그렇고 네가 앞으로 저런 환경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구나.
예비 시부모님과의 만남 이후로 2달이 지났을 무렵 딸과 민우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특별해 보여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엄마, 저희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니? 혹시 민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수민이에게 청혼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어머나, 정말 딸이 환하게 웃으며 왼손을 내밀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죠. 어제 저녁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호텔 루프탑에서요. 꽃길도 만들어주고 바이올린 연주자도 불러주고. 축하한다. 정말 기쁘구나. 근데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다음 달 말에 좋은 날이 있다고 하셔서 괜찮으시다면 그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라고? 그렇게 갑자기. 아버지께서 해외 일정이 많으셔서 그 시기가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우가 말을 잠시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대신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사실 결혼 준비는 다 민우 오빠네에서 해주신대요. 엄마가 부담 가질까봐 걱정했는데. 무슨 소리니? 딸 결혼인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민우의 어머니가 전화로 연락이 왔다며 민우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딸에게 물었어요. 정말 그쪽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한다는 거니? 네,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쪽 집안 체면도 있고 엄마 부담도 덜어드리고 싶다고.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딸의 결혼을 남의 집에서 모두 준비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음 날 예비 사부인이 직접 찾아왔어요. 고급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만 괜찮아요. 결혼 준비 때문에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도 도울 일이 있을까요? 실은 저희가 모든 결혼 준비를 맡으려고 해요. 유명 웨딩홀도 예약했고 신혼여행도 몰디브로 준비했어요. 그래도 저도 뭐라도 해야. 수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안 체면이 있어요. 회장님 아들 결혼인데 소문이 날까봐.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그들 눈에는 그저 부끄러운 존재였나 싶어 서글펐습니다. 그럼 하객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 쪽 친척도 초대해야 하는데. 물론이죠. 리스트 주시면 저희가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많지 않게 부탁드려요.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민아,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니? 엄마, 저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민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걸까? 엄마, 괜찮아요. 이해해주세요. 그분들 방식이 그런 거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딸이 다른 세계로 가는구나. 내가 더는 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세계로. 결혼식 당일, 저는 대형 특급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됐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레드카펫 곳곳에 서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신부 어머니 대기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눈가에는 약간의 피로가 보였어요. 엄마, 어떠세요? 제 모습이. 너무 예쁘다. 공주님 같구나. 엄마가 준비한 한복은 어디 있어요? 아, 그게 여기서 준비한 걸 입으라고 해서. 딸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즐겁게 보내요. 결혼식장은 500명 이상이 모인 대형 연회장이었어요. 제가 초대한 친척과 지인들은 겨우 30명 정도였죠.
나머지는 모두 민우 집안의 인사들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쪽이 수민 어머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수민 씨가 정말 복 받았네요. 우리 회장님 며느리가 되다니.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두가 저를 회장님 며느리 어머니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예비 사돈이 건넨 축사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오늘 우리 아들이 배경은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순수하고 착한 수민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룹은 항상 인재를 발굴하는 데 힘써왔고 이번에도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배경은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이라는 표현이 마치 저희를 동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로연 중에 민우의 어머니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수민 어머니, 이따가 우리 집안 중요한 손님들께 인사드릴 때는 가급적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하시면 돼요. 네? 그게 무슨...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우의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동네 카페보다는 시내 고급 호텔 라운지로 와달라는 요청에 긴장되었지만 딸과 관련된 일이라 서둘러 나섰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일찍 도착했네요. 무슨 일로 갑자기 만나자고 하셨나요? 실은 제안 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가 강남에 새로 인수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호텔 직원이 다가와 음료를 권했어요. 사부인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녹차로 주세요. 녹차요? 여기 프랑스에서 공수한 티 컬렉션이 유명한데 아, 괜찮습니다. 녹차로 주세요. 직원이 자리를 뜨자 그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그 레스토랑을 어머님께서 관리해 주셨으면 해요. 월급도 넉넉히 드리고 매달 용돈도 따로 챙겨 드릴게요. 저더러 레스토랑을 관리하라고요? 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실무는 다 직원들이 할 거예요. 어머님은 가끔 들러서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에 의아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외부에서 어머님이 슈퍼마켓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나면 저희 집안 체면에 좋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체면 문제였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제가 일을 그만두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레스토랑을. 그러면 뭐하고 지내실 건가요? 용돈이 필요하실 텐데.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명목이 있는 게 어머님 자존심도 지키실 수 있잖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를 그들 체면에 맞게 관리하려는 것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 주말까지 답변 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수민아, 오늘 사부인을 만났어. 네? 어머님이요? 무슨 일로요? 레스토랑 하나를 내가 관리하라는데. 네 생각은 어때? 아, 그거요? 어제 저녁에 잠깐 언급하셨어요. 엄마가 편하게 일하면서 용돈도 벌 수 있게 배려해 주신다고. 그게 정말 배려일까?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에? 엄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엄마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딸의 말을 들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미 딸은 그 집안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와의 관점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경제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거절하는 것도 딸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딸이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통화 연결이 오래 걸렸고 딸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수민아, 잘 지내. 요새 전화도 뜸하고 보고 싶어서. 네, 엄마. 그냥 좀 바빠서요. 민우 오빠 회사 일 때문에 행사가 많아서. 목소리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많이 힘들어. 아니에요. 그냥 어제 늦게 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대답이 썩 믿기지 않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에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오랜만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죠. 예전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 만났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민우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수민 어머님 맞으시죠? 저는 민우 대학 친구 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우랑 아직도 자주 만나나요?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많이 바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수민이 잘 지내나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요? 아, 별건 아니에요. 그냥 지난번에 잠깐 봤을 때 좀 변한 것 같아서요. 예전에 항상 밝고 활기찼는데 그의 말에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간단한 답장만 왔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시간은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도 딸에게서 연락이 없어 결국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가정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수민이 엄마인데요. 딸을 좀 만나러 왔어요. 아, 사모님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오후에 돌아오실 거예요. 그럼 기다릴게요. 안에서 기다려도 될까요? 가정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왠지 사람 사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차라도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기다리는 동안 딸의 사진을 찾아봤지만 거실에는 딸과 민우의 웨딩 사진 외에는 개인적인 사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시장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2시간을 기다렸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저는 메모를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에 오셨다고요? 죄송해요. 미리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그냥 보고 싶어서 갔던 거야. 너 요새 많이 바쁘구나. 네. 다음에는 꼭 시간 내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예전에 친근했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딸의 결혼 6개월째 더 이상 불안감을 참을 수 없어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짧게만 답하는 딸이 너무 걱정됐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은 이미 딸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딸이 이상하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니 가슴이 쓰렸어요. 수민아, 엄마야.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야. 오후에 네 집에 도착할 것 같아.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문을 연 딸의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살이 심하게 빠져 얼굴이 헬쑥했고 생기 넘치던 눈빛은 사라진 채 창백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옷으로 가려진 팔에 멍이 있는 것도 순간적으로 보였어요. 수민아, 이게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야위었어? 아, 그냥 요새 좀 바빠서요. 식사할 시간이 불규칙해서 그래요. 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삭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 걸린 대한그룹 가족 사진에는 딸이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아, 솔직히 말해봐. 결혼 생활이 어때? 뭔가 힘든 일 있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그냥 적응하느라 조금 힘든 것뿐이에요.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눈에 들어왔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CCTV가 왜 이렇게 많이 있니? 아, 그게 보안 때문에요. 귀중품이 많아서. 딸의 말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던 딸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어요.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딸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딸의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팔에 있는 멍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이 멍은 어떻게 된 거야? 딸은 급하게 소매를 내리며 변명했어요. 아, 그냥 부딪혔어요. 요새 자주 어지러워서. 저는 더 참을 수 없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맺히는 걸 간신히 참으며 물었어요. 수민아, 제발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딸은 뭔가 말하려다가 갑자기 현관 소리가 들리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부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아, 누구 왔니? 아, 어머님. 그녀의 표정이 순간 당황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사부인이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온 그녀는 딸에게 차가운 눈빛을 던졌어요. 딸은 그 시선에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딸과 사부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방문하셨네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 걱정돼서 그냥 왔어요. 수민이가 전화도 잘 안 받고. 아, 그랬군요. 우리 수민이가 요즘 집안일 배우느라 바빠서 그랬을 거예요. 사부인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딸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나저나 수민이가 어머님께 뭔가 이야기했나요? 이 질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딸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딸이 저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만 하던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집안은 비밀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사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다가갔어요. 딸의 어깨를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민아, 어머니 모시고 차라도 준비해드리렴. 네, 어머님. 딸이 부엌으로 가자 사부인이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좋지 않아요. 수민이가 이제 우리 집안의 규칙에 적응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자주 오시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규칙이요? 어떤 규칙인데요? 모든 집안에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오랜 전통과 예의범절이 중요하고요.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딸이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고 나왔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부인은 차를 받으며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조심해, 쏟지 않게. 어제도 실수했잖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딸의 작은 목소리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딸이 다시 자리에 앉자 저는 자연스럽게 팔의 멍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수민아, 아까 팔에 있던 멍은 괜찮니? 딸이 순간 얼어붙었고 사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멍이요? 아,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별일 아니에요. 사부인이 웃으며 말을 받았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수민이가 요즘 자꾸 어딘가에 부딪히네요. 조금 더 조심해야 할 텐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단호함을 유지했어요. 수민아, 정말 괜찮은 거니?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도 돼. 딸과 사부인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집안을 조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방들을 살펴보다가 서재로 보이는 곳에 들어섰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이상한 약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문의약품처럼 보이는 약들이 여러 종류 있었어요.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놀라서 뒤돌아보니 딸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 약들은 뭐니?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있는 거야? 그냥 체력 보충용 영양제예요. 요즘 몸이 좀 약해져서.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약병 하나를 집어들었더니 딸이 급하게 달려와 제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어머님이 알면 화내실 거예요. 이 말에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진실을 물었어요. 수민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이 약들은 정말 영양제가 아닌 것 같은데. 딸은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살짝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딸의 방어막이 무너졌어요. 엄마, 사실은 시어머님이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면서 이 약들을 먹으라고 강요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주시는데 먹고 나면 속이 너무 쓰리고 어지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딸의 창백한 얼굴과 야윈 몸이 모두 이 때문이었다니. 그게 무슨 약인데? 의사 처방받은 거니?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가져온 한약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 같기도 하고. 딸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날짜별로 복용한 약과 효능이라고 적힌 기록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기도실에서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해요. 1시간씩이요. 그리고 매운 음식만 먹으라고 하는데 제 위가 다 상해서
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물을 참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왜 이런 말을 진작 하지 않았니? 집안의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대요. 그리고 민우 오빠도 아들을 원해서.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고 사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 방은 사적인 공간인데. 사부인 눈이 노트에 꽂혔고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딸의 손에서 노트를 낚아채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민아,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남에게 보여주면 어떡해? 남이요? 전 수민이 엄마예요. 어머님, 우리 집안의 일은 우리 식구들끼리만 알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전통이니까요. 사부인 말투에서 명백한 위협이 느껴졌어요.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약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딸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모습에 저는 놀라서 다가갔어요. 그 순간 마침 귀가한 민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긴장된 공기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사위, 수민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잘 돌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민우는 경직된 표정으로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무언가 눈짓을 하자 민우는 즉시 딸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야. 침실로 가자. 잠깐만요. 수민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제 질문에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민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냥 영양제와 체력 보충용 약이에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말 그뿐인가요? 딸이 이렇게 야위고 안색이 안 좋은데? 사부인이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건강관리법이 있어요. 수민이도 그 방법을 따르고 있을 뿐이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약봉지를 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없는 듯한 약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다 뭐예요? 의사 처방을 받은 건가요? 물론이죠. 모두 저희 가문 주치의가 처방한 약입니다. 사부인은 대답했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딸은 계속 창백한 얼굴로 남편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수민아, 네가 직접 말해봐. 이 약들을 정말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니? 딸이 잠시 남편과 사부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냥 아들을 빨리 가져야 해서. 아들, 그게 무슨 말이니? 민우가 개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안은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 미래를 위해서죠. 그렇다고 이렇게 딸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강요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사부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말투를 바꾸어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우리 집안의 방식입니다. 수민이도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상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순간 딸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배를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수민아, 괜찮니? 긴급히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운전에 집중하며 굳은 표정이었고 뒷자리에 앉은 사부인은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와 딸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약을 먹였길래? 장모님,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진정하라고요? 내 딸이 저렇게 쓰러졌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환자 가족분들 맞으신가요?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유산하셨습니다. 유산이요. 임신한 것도 몰랐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임신 사실도 모른 채 그런 약들을 먹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사부인의 표정 변화 없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다음에는 건강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요?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녀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오직 아들 생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그녀의 태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딸이 위험했다고요. 물론 중요하죠. 우리 가문의 후계자가 필요하니까요. 민우도 사부인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저는 민우와 사부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딸을 데려갈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민이는 저희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이에요. 이렇게 학대하면서 데리고 있을 순 없어요. 민우가 갑자기 강경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차가움이 서려 있었어요. 장모님, 저희 집안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수민이는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간섭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두라고요. 사부인이 민우에게 눈짓을 하자 그는 자리를 떠났어요. 저와 사부인만 남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가문의 평판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수민이한테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는 우리 힘이 닿는 곳이 많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조용히 물러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을 저 집에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딸을 되찾을 거예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어쩔 수 없네요. 사부인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2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병원을 빠져나와 딸의 상황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딸이 머무르는 병실에는 민우 집안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접수대로 향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딸이 시댁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강제로 약을 먹였고 그로 인해 유산까지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신중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는 메모를 하며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병원 진단서나 약물 검사 결과 같은 것이요. 아직 없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시면 의사에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딸의 몸에는 멍도 있고요. 가정폭력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따님을 직접 만나 진술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시댁에서 접근을 막고 있어요. 제가 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경찰서에서 나온 후 며칠 동안 어떻게든 딸을 구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고 가정폭력 상담소에도 연락했지만 증거 없이는 쉽지 않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그냥 개인적인 문제예요. 혹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정폭력 사건을 주로 맡고 있거든요. 순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병원 기록이나 약물 성분 분석, 그리고 따님의 증언까지. 변호사와 함께 앉아 고민 끝에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지금으로선 그들과 싸워 이길 가능성이 희박했어요. 하지만 그냥 항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연 변호사는 녹음기를 건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어요. 합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나오면 꼭 녹음하세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딸을 위험에 그대로 두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합의하고 딸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법적 대응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거액의 합의금과 딸의 자유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서를 들고 사돈어른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셨군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딸을 지금 데려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수민이가 아직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제가 옆에서 간호하게 해주세요. 제 딸인데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실 수 있잖아요. 사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계산적인 눈빛이 불편했지만 딸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저희 직원이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수민이를 데려가셔도 좋아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딸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사돈의 지시로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은 방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민아, 엄마 왔어.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딸의 마른 손을 잡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곧 엄마랑 같이 갈 수 있어. 다 합의했어. 정말요? 저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딸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하지만 이내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우 오빠나 시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걱정하지 마. 지금은 우리 둘뿐이야. 그제야 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는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 약을 먹이고, 아들 낳으라고 계속 압박하고, 실패할 때마다 혼내고. 딸의 고백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있어야 했어요. 알아. 이제 다 끝났어. 너만 좀 더 건강해지면 우리 함께 떠날 거야. 변호사의 조언대로 몰래 녹음기를 켜고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물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며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하면 엄마까지 해코지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2시간 동안 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차분히 계획을 세웠어요. 퇴원하는 날 곧바로 소연 변호사가 준비한 안전한 장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수민아,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어. 네, 엄마. 저도 이제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딸과 함께 시골로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 고소가 진행 중이었어요. 녹음된 증거와 병원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재벌가의 압력에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딸은 안전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엄마,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열어. 여기 공기 좋지? 서울과는 다르게 맑고 깨끗해.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방 안으로 살랑거리며 들어왔어요. 딸의 얼굴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창백하고 마른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오늘 점심에는 뭐 먹고 싶니? 어제 장에서 산 신선한 채소가 있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으니까. 작은 시골집에서의 생활은 허름했지만 평화로웠어요. 대한그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이사했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딸의 표정이 어두워질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수민아, 뭐 생각하고 있어? 그냥 아직도 가끔 꿈에서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깨면 식은땀을 흘리고.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딸이 겪은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길 바랐습니다. 변호사님이 내일 오신대. 소송 진행 상황 알려주신다고 하셨어. 정말요?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소연 변호사님이 언론사와도 잘 대응하고 계셔. 저녁을 준비하면서 딸이 작은 텃밭을 보러 마당으로 나갔어요. 햇빛 아래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아직은 약해 보였지만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보니 변호사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우 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제시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딸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돼요. 그들도 이제 사건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 모양이에요. 언론에 터지면 회사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집안에서 트라우마가 있을 테니까요. 대신 옆에 가만히 앉아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천천히 네가 원하는 대로 다시 시작하면 돼. 어느 날 아침 딸이 가져온 태블릿에서 뉴스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자마자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위, 민우 가족의 학대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피해자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아들의 가정폭력과 강제 약물 투여 등 충격적인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봤어요? 어떻게 된 거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적 없는데 누가 언론에 제보한 걸까?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걸까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딸의 말에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태블릿을 넘기며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봐, 여기 전 며느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럼 저희 전에도 몇 명이나 이런 일을 당했던 거예요. 기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며 사돈의 그룹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민우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남자 후계자 생산 집착과 이를 위해 며느리들에게 가해진 학대 행위들이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재산 상속을 위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이 대대로 이어져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뉴스 보셨어요? 이제 대한그룹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네, 방금 봤어요. 그런데 누가 이 정보를 제공한 거죠? 실은 민우 씨의 큰아버지예요.
오랫동안 회사 경영권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분이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 사건도 함께 터진 거죠. 가족 내 권력 다툼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니 아이러니했어요. 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복할까봐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이제 그들도 자신들을 지키기 바쁠 거예요.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안전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럴 거야. 오후에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직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뉴스에 나온 사건의 피해자가 저희가 아닐까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이런 시선이 불편했는지 집 안에만 있으려 했어요. 수민아, 산책 좀 다녀올래? 신선한 공기 마시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아니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다들 저희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딸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아직 회복의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으니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시골로 내려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딸의 모습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나고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딸이 책 몇 권을 들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에 저도 마음이 밝아졌어요. 엄마, 오늘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동화책 읽어주는 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책 읽는 걸 항상 좋아했으니 잘 맞을 것 같네. 그런데 관장님이 저더러 정식으로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진행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정말 그거 좋은 기회인데. 딸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이는 것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에서도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안심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딸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사실 대학 때 교육학 부전공했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도서관 일은 어떻게 시작하기로 했어? 일주일에 3번, 오전에만 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제 건강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니까 조금씩 시작하려고요. 딸의 계획적인 모습에 안도했어요. 딸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식사 후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며 차를 마셨어요. 딸이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생각해보니까 제가 소중한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웠는데? 돈이나 지위보다 진짜 행복이 뭔지,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도요.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딸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니 역설적이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소박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머리를 토닥여주자 딸이 어깨에 기대왔어요. 예전처럼 신뢰와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행복은 결국 스스로 찾아가는 거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점점 죽어갔던 것 같아요.
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깊은 공감이 됐어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고통을 딸이 이제는 담담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수민아, 엄마는 네가 지금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때 용기 내서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로를 꼭 안아주며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엄마, 내일 도서관에서 신입 자원봉사자들 위한 교육이 있는데 엄마도 한번 와보실래요? 책 정리하는 일인데 엄마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딸처럼 용기 내서